여기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 재산 4천만 원을 잃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범죄는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범죄 형태, 절대 대답하면 안 될 4가지 항목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중요한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김불례 어르신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분녀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보겠습니다. 그날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째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괜찮아? 건강하지?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엄마 괜찮아.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서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지만 소리만 듣습니다. 그냥 집 안이 조용한 게 싫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조로운 패턴. 이것이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내가 모은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걷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도 받지 말라고 아들이 말했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불례 씨 맞습니까? 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박민호입니다. 검사.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사는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불례 씨 명의 계좌가 마약 유통 자금 흐름에서 확인됐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알고 계시든 아니든 계좌가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단계입니다. 김불례 씨를 피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임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치요? 이건 수사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로 세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말씀하시면 증거인멸 우려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도 않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수사는 비밀이었습니다. 검사들은 늘 조용히 일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지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 금액 전부를 지정 계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돈을 왜요?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설명서를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블레 씨,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설명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이건 압수나 몰수가 아닙니다. 지금 김블레 씨 계좌는 범죄의 자금 흐름과 같은 경로에 잠시 겹쳐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계좌 전체가 추징 보전 대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추징, 보전. 나는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을 뺏긴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는 즉시 잘랐습니다. 그건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절차고 김블레 씨는 참고인입니다. 그 말을 또박또박 나눠 말했습니다. 돈의 성격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김블레 씨 돈이 범죄 자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걸 위해 자금 성격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요? 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관리 계좌로 이동만 시켜두는 겁니다. 이동, 보관, 분리. 그 단어들은 빼앗는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탁과 비슷한 절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내가 알 법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공탁이라는 절차 들어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돈을 중립 상태로 두는 겁니다. 판단이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는 원래 주인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냐면요. 오늘 안에 이 조치가 안 되면 시스템상 김블레 씨 계좌는 자동 추징 보전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출금 사용이 전부 막힙니다. 나는 병원비가 떠올랐고 통장 하나에 의지에 살던 내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땐 더 복잡해지나요? 네. 지금은 김블레 씨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아주 큽니다.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검사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개인 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없습니다. 김블레 씨가 직접 이체하셔야 본인 자금이라는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주 정직한 원칙처럼 들렸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정리된 논리. 나는 그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잠깐 옮겨두는 것. 수사가 끝나면 돌려받는 것. 이해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블레 씨, 그는 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김블레 씨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잠깐의 정적. 다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김블레 씨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존중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송금 버튼 앞에서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천만 원. 내 인생의 숫자였습니다. 검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게 사기라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말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이 기록은 정시 수사 파일에 남습니다. 2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없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 검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 후에 연락한다고 했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락할 방도가 없자 그때서야 저는 제가 사기를 당했단 걸 깨우쳤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TV가 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나를 재촉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더 조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아들과 딸도 처음엔 저에게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딸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이제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우선 끊고 먼저 아들이나 딸에게 연락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저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블레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김블레 어르신의 경우 검찰을 사칭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며 돈을 안전하게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한도 설정을 해놓지 않아 고액이 한꺼번에 인출되었는데 평소 필요한 만큼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어 고액의 피해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겁을 줘서 속인 게 아니라 믿게 해서 속였습니다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규칙을 설명하듯 말합니다.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믿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이웃일 수도, 언젠가 당신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은 AI를 동원하여 목소리, 사진까지 변경합니다. 더욱더 속기 쉽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신원 도용 및 대출 사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물음에 답하지 않고 통화건, 사람의 이름을 묻고 제가 다시 걸겠다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셋째, 절대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말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직접 금융거래할 때 입력하는 부분이라 타인에게 알려주는 순간 실시간으로 자금이 인출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발전하면서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침착함을 유지하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침착하셔도 보이스피싱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무료로 구독 누르셔서 더 빠른 정보 전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